네, 안녕하십니까. EBSI에서 지금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지금 현재 인천 포스코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장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맡은 이 강의는 2020 수능 대비 이제 전략인데요. EBS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효과적으로 수능을 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반전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을 할 건데요. 지금 이제 이 전문대학 박람회가 좀 있고 해서 지금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 시험이 한 번 남았죠. 기말고사 한 번 남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능을 또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 성적으로 좀 이렇게 반전을 통해서 어떤 전체적 어떤 나의 인생의 방향을 또 이제 바꾸고 싶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조언을 좀 할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국어 교사이다 보니까 이제 또 수능 국어가 어렵죠. 그래서 현재 지금 전문대 그 수능 반영 과목으로 이제 국어를 많이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이 수능 국어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학습법도 이제 일반적인 게 아니고 가급적 실전에 적용될 수 있는 단기간에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내용들로 좀 이제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2020 수능 대비 EBSI 활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민망하지만 잠깐 드리면 저는 현재 이제 인천 포스코고등학교에서 이제 교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EBSI에서 지금 수능 국어 영역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간단하게 제 소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전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자 지금 이제 상황들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뭐 이제 내신 등급이 좀 애매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판을 짜야 할까? 예를 들면 뭐 학생부 교과를 써야 될지 아니면 이제 학종을 써야 될지 아니면 전문대학을 하면 이제 수시 1차를 써야 될지 2차를 써야 될지 아니면 전문대 정시까지 가야 될지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한 번 남은 이제 기말고사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능 특히 수능까지 가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이제 이 조언을 듣고 실천에 옮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안 남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시간은 자기가 쓰기에 따라 그죠?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네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네 가지. 자, 첫 번째는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라입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수업을 들을 때 이제 학교 수업도 듣고 그 다음에 또 학원 수업 혹은 뭐 이제 EBSI 인강 등등등 여러 가지 수업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그걸로 공부가 되는 걸로 알아요. 예를 들면은 뭐 학업 계획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국어를 듣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수학 인강을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쫙 이제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정작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에 대해서 끙끙거리고 고민하는 시간, 순수한 자기 공부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이게 다 자신의 어떤 그런 이제 문제풀이 능력으로 이어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지 그 문제풀이 능력을 갖다가 길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이게 문제풀이 능력이 저절로 길어질 것 같으면 수업만 들으면 되잖아요. 하루 종일 주말 내내 그냥 인강 들으면서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문제풀이 능력으로 이어지려면 내가 스스로 문제를 붙잡고 생각하는 그런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성적이 안 오르는 특히 수능이 안 오르는 친구들의 그 생활 패턴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분짜리 인강 하나를 들어요. 열심히 듣습니다. 열심히 필기하고 열심히 집중해서 딴짓 안 해요. 중간에 막 다른 길로 새지 않습니다. 뭐 컴퓨터를 다른 창을 띄운다든가 혹은 뭐 이제 휴대폰을 하고 이제 카톡을 한다든가 그런 거 안 하고 집중해서 봐요. 그런데 50분 동안 너무 집중해서 봤더니 피곤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 이 나의 노력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싶고 위로와 보상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수업 듣느라 내가 너무 열심히 했어. 그래서 1시간 수업 듣고 2시간을 놉니다. 예. 자신을 위로한답시고 자신에 대해서 보상 심리가 발동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좀 이제 쉬어줘야지 혹은 뭐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으니까 놀아줘야지 이런 식으로 이 실제 공부하는 시간 내가 생각을 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상당히 적다.
잘 보면 하루에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내가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적은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수업에서 의미 있는 부분을 뽑아서 내가 공부할 때 이제 도움이 되는 것들만 잘 뽑아가지고 문제풀이할 때 수업에서 배웠던 것을 활용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수업에서 뭔가 개념을 열심히 배웠다 할지라도 그 개념이 내가 이제 문제 적용할 수 있는가, 혹은 다른 사례에 응용할 수 있는가, 이거를 내가 스스로 해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걸 잘 안 하니까 성적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조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린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라인데요. 여기 지금 학부모님들도 좀 오셨는데 틀린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라.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대부분 열심히 공부를 해요. 자, 열심히 개념 공부를 합니다. 일단 수업을 듣고 열심히 본인이 공부를 하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풉니다. 근데 문제를 풀 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수능 문제 풀 때 거의 대부분 쫙쫙쫙 비가 내리죠. 맞히는 문제보다 틀리는 문제가 많았을 때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겁니다. 근데 기분이 좋지 않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공부는 바로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틀렸어요? 많이 틀렸습니다. 그럼 분명히 내가 잘못된 사고 과정을 통해서 틀린 거잖아요. 뭔가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고의 흐름이 잘못됐기 때문에 틀린 건데, 문제 틀린 걸 보는 순간 열심히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동그라미가 별로 없고 틀린 문제가 많았을 때 그 닥쳐오는 상황은 일단 스트레스. 내가 이렇게 많이 틀리다니. 갑자기 자존감이 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해가지고 자존감을 높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뭔가 어떤 다른 행동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행동을 해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논다든가. 그러니까 이 틀린 문제를 마주했을 때 대하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틀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틀린 부분을 갖다가 다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물론 틀린 문제를 고쳐가는 거는 엄청나게 괴롭고 짜증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틀린 문제를 하나하나 바로잡아가는 과정, 이거를 견뎌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이 이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왜? 짜증나니까. 그래서 이 틀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 부분이 약하다는 것을 네가 알려줬구나, 고마워 하고서 바로 그 틀린 문제가 왜 틀렸는지를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야 된다. 그 바로잡아 나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문제를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서 한 3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참고 그거를 정복해야 돼요. 그럼 틀린 문제를 갖다 놔두고 그냥 회피한 다음에 그냥 뭐 다른 과목 공부를 한다든가, 혹은 도망친다면 결국은 변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문제가 났을 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틀린 문제를 바로잡아 나가는 어떤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해요. 틀린 문제가 나오면은 과목을 바꿔버립니다. 다른 과목, 내가 좋아하는 과목으로 바꿔서 동그라미가 많이 나온 다음에 휴, 그래, 나는 공부에 소질이 있어, 이런 식으로 자존감을 다시 이제 스스로 이제 셀프로 채우거든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죠. 그 과목은 잘 나올 수 있어도 지금 내가 많이 틀린 과목은 여전히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습관을 바꾸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고착화된 어떤 그런 공부 습관을 한 번에 바꾸는 게 쉽지 않아서 대부분 여기서 무너지지만, 그래도 이 지금 강연을 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에 큰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뭔가 틀린 문제가 있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 틀린 문제가 왜 틀렸는지를 갖다가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좀 투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각을 깊게 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마라 입니다. 자, 수능 성적, 특히 뭐 내신도 그렇지만 성적의 변화가 없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생각을 깊게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지칩니다. 그래서 귀찮음을 느끼고 그냥 멈춰요. 멈추고 다른 과목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그냥 놀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생각을 깊게 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마라. 결국은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사고 과정이 뭔가 흐름이 잘못돼서 틀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을 깊게 해서 다시 내가 틀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수학. 저도 문과여서 그 수학의 괴로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수학 어느 정도는 제가 또 극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학을 할 때 어떻게 옛날에 잘못된 방식으로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그냥 풀이 과정을 암기했어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럼 외워버리면 되지. 그래서 비슷한 문제 나오면 뭐 거기에 맞춰서 그냥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응용이 잘 안 됩니다. 문제를 봐도 발상이 잘 안 되고 이 문제가 무엇을 풀라고 요구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개념을 활용하라고 하는 건지 발상이 안 돼요. 아시잖아요. 문제를 딱 봤을 때 발문을 봤을 때 어떤 개념을 활용해서 이거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해 발상이 바로 들지 않으면 그 문제는 거의 뭐 틀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찍고 넘어가야죠. 다른 문제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생각을 깊게 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마라. 웬만한 거는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 유도 과정 있죠. 이런 것도 그 공식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유도 과정을 잘 이해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거를 갖다가 이해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암기로 떼어버리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암기로. 근데 그거는 내신에서는 통할 수 있어도 수능에서는 절대 안 통해요. 왜냐면 수능에서는 계속 변화되는 문제, 그죠? 계속 응용력을 묻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그냥 그대로 아냐 모르냐를 측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를 적용하고 또는 뭐 좀 다른 사례, 좀 다르게 보이는 사례에 응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풀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깊게 하는 것을 절대 귀찮아하지 마라. 이 귀차니즘을 타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적의 변화가 있다. 마지막 조언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제 고3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텐데 혹시 고3 학생이 아닌 학생 있나요? 고1, 고2 손 들어보세요. 고3? 대부분 고3입니까? 아, 대부분 고3이네. 예, 그렇죠. 그래서 고3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급해하지 마라.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특히 수능의 경우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다 라고 생각해서 조급해합니다. 조급해한다. 내가 지금 공부 좀 해서 뭘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기 나름입니다. 대부분 하루에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제대로 내가 스스로 무아지경에 빠져서 공부하는 시간이. 왜냐면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아침부터 수업 듣죠. 그죠? 수업 쭉 듣고 무슨 뭐 수행평가 활동하고 점심 먹고 또 수업하고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저녁 시간 때 이제 쭉 공부하는데 그것도 밀도 있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한 3시간 정도고 제대로 이제 시간을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조급하지 마라. 자, 반전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수능 만점 받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런 친구들은 거의 없죠. 한 문제라도 더 맞히기 위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획을 촘촘히 세워가지고 우리가 조급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 평일날에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가 좀 힘들다면 주말 때 지금 이제 토요일날 지금 이제 여기 나오셔서 가지고 뭔가 긍정적인 자극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 나오셨을 텐데 일단 주말 시간도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시작해 가지고 밤까지 쭉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근데 학생들은 알 거예요. 이 주말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평일 때 그 긴장감에 딱 사로잡혔던 그 몸이 느슨해집니다. 특히 이제 일요일 날 오후 어떻습니까? 아, 다들 시간이 멈춘 것 같고요. 느슨해지고 뭔가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어른들도 그래요. 주말이 되면 느슨해집니다. 좀 쉬고 싶고. 하지만 그 주말 시간에 내가 그걸 타이트하게 시간을 쫙 쓴다면 상당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자, 조급해하지 말고 작은 변화를 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반전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 4가지 조언들을 드렸는데요. 이 조언을 통해서 약간의 어떤 자신의 어떤 공부 습관에 변화가 생긴다면 분명히 각 과목별로 한두 문제 혹은 뭐 몇 문제 더 맞힐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전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조언을 드렸고 어떤 많은 깨달음이 있었으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수능 국어 강사이고 또 이제 학교에서 또 이제 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서 국어에 대한 어떤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국어 학습법인데요. 일단 영역별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즘 국어가 어렵죠. 그래서 저도 이제 수능 국어 수업 준비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작년과 다르더라고요. 작년과 달라요. 올해 수능 특강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비문학, 이거 독서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저도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게 지금 지문들이 좀 구성되어 있고 특히 과학기술 저도 주변
선생님들, 과학 선생님들, 뭐 물리 선생님, 생명과학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제가 이렇게 이해한 게 맞나요? 라고 자꾸 여쭤보고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 수업을 좀 더 이제 밀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학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특히 문과 학생들은 더더욱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화법과 작문 영역에 대해서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특히 이제 이 전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어 과목을 이제 전략 과목으로 선택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그래서 이 국어 성적을 하여튼 단기간에 높이는 거 이거에 관심이 많이 있을 텐데요. 잘 들어보시고 공부할 때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기출 또는 EBS 교재를 통해서 다양한 담화 유형을 경험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화법에 나오는 혹은 작문에 나오는 이런 이제 글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대화도 되게 공손하고 예의 바른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죠? 그리고 뭐 토론이라든가 뭐 토의 또는 뭐 협상 평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안 해봤던 것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말로 되어 있는 그런 지문이긴 하지만 막상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낯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출 또는 또 이제 EBS 교재를 통해서 다양한 그런 담화 유형들을 갖다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화는 흐름 파악이 중요해요. 그래서 담화의 흐름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풀자라고 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담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말하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 화자와 청자가 있는데 물론 화자와 청자가 고정된 건 아니죠. 근데 대화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갖다가 쭉 타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도 똑같이 이제 비문학처럼 지문을 읽고 선지를 보면서 이제 선지의 내용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건데 그 비문학 풀듯이 뭐 대화에서 일부분만 읽고 바로 가서 판단하고 이게 잘 안 통해요. 그러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화의 흐름을 쭉 파악하면서 집중하면서 쭉 읽고 그 다음에 선지 판단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돼요. 예. 그래서 담화는 흐름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흐름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화작도 이제 비문학처럼 길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이제 활자 중독이란 좀 자극적인 말을 좀 썼는데요. 활자 중독. 여기서 혹시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손들라고 하지 않을게요. 문장이 조금만 길어져도 순간 생각하기 싫다, 귀찮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문장이 약간만 길어져도 이걸 딱딱 끊어서 이렇게 읽어버려야 되는데 주어와 서술어 끊고 부사 부분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장의 의미를 갖다가 파악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문장이 약간만 길어져도 귀찮음을 느끼고 그냥 다시 읽어야겠다. 그러니까 읽던 거 또 읽고 읽던 거 또 읽고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본인이 귀찮아서 안 읽었던 거지 막상 읽으려고 하면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보면 선생님 저는 난독인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우리 말로 돼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글들을 읽는데 잘 안 읽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대로 끊어 읽으면은 다 읽힙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글 읽는 것을 좀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인쇄된 글. 가끔씩 보면 이제 아이패드 같은 걸로 이 패드로 그죠? 그 전자화면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쇄된 실제 그 시험지 그런 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쇄된 글을 갖다 계속 많이 보면서 이 긴 문장을 갖다 끊어 읽는 연습, 문장을 좀 정확하게 독해하려고 하지 끙끙대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의 활자 중독의 수준에 도달해야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이제 화법과 작문에서 요즘 틀리는 이유는 화법과 작문에서 나오는 지문이 워낙 기니까 조급함에 그냥 대충 읽다가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대충 읽다가. 그래서 약간 좀 이제 최근 기출 문제를 좀 토대로 해가지고 연습을 좀 시간 줄인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화법과 작문은 사실 큰 걱정이 안 되실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지금 가장 큰 걱정은 아마 비문학, 문법, 뭐 문학 이쪽일 텐데 일단 자 가장 큰 걱정이 되는 이제 비문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문학은 일단 첫 번째 자신만의 문제풀이 방식을 확립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신만의 문제풀이 방식을 확립해야 된다. 두 가지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첫 번째는 그냥 빠르게 문단을 읽고 정보의 위치를 파악해요. 그러니까 문단을 쭉 읽으면서 그냥 정보들을 잘 체크하는 거죠. 뭐 동그라미 체크하든 네모로 체크하든 정보의 위치를 잘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문제로 들어가서 선택지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방식은 주로 인문, 사회, 예술 지문에 통하고 그 다음에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방식은. 그런데 약간 본인이 좀 국어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좀 약간 잠깐이나마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식도 괜찮아요. 문단별로 끊어서 특히 이제 과학과 기술 지문에서 이런 걸 많이 쓰면 좋은데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스스로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문단별로 끊어서 한 문제 혹은 하나의 선택지를 처리해 나가는 방법. 이거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정보량이 상당히 많죠. 한 문단에 뭐 이 얘기도 나오고 저 얘기도 나오고 막 정신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문단 읽고 두 번째 문단 혹은 세 번째 문단에 넘어가는 순간 앞에서 봤던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의 정보들이 기억이 안 나요. 워낙 앞에 정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첫 번째 문단 읽고 문제들을 쭉 보면서 걸리는 거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겁니다. 걸리는 거. 그런 식으로 한 문단 읽고 쭉 처리. 두 번째 문단 읽고 물론 이제 두 번째 문단까지는 좀 누적해서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쭉 처리하고. 혹은 두 문단씩 잡고 처리해도 괜찮아요. 가능하면. 근데 아마 이제 가능하지 못하면 한 문단씩 잡고 나머지 문제들을 쭉 이제 선택지를 갖다가 제거해가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방식이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고 이거 말고도 뭐 자신만의 어떤 뭔가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을 계속 실험을 해서 나만의 어떤 그런 문제풀이 방식을 확립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간의 관계가 제시될 경우라고 했는데 요즘 뭐 정보 간의 관계를 묻는 것은 워낙 많이 나와서 그죠? 뭐 과학이든 기술이든 뭐 다른 영역이든 하여튼 많이 나와서 특히 경제 쪽도 보면은 정보 간의 관계를 묻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시될 경우에는 지문 옆에다가 살짝 표시해 놓으세요. 예를 들면 뭐 A면 B다라든지 뭐 A일수록 B다 뭐 이런 이제 문장 구조로 보면은 뭐 A가 높아질수록 B가 낮아진다라고 지문에 써 있으면은 이제 그런 지문의 내용이 이제 실제 선택지에서는 꽉 꽂잖아요. 뭐 A가 높아질수록 B도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뭐 비례 반비례 관계에 좀 주목해서 체크를 해놓는다든지 혹은 뭐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근데 이게 이제 A여서 B다 이게 아니고 A여서 B고 B여서 C여서 C여서 D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려운 지문은. 그러면 실제 선지에서 물어보는 것은 A여서 D다. 바로 중간 과정 생략하고 A니까 D다. 이걸 이제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걸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정보 간의 관계가 제시될 경우에는 옆에다가 시간 걸린다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다가 그 정보들의 관계를 표시해 놓으세요. 그렇게 지문 옆에다가 살짝 표시해 놔야만 나중에 선지 판단할 때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2번 방식도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르는 어휘는 따로 국어 어휘 노트에 정리해 두자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할 겁니다. 지금 수특도 그렇고 지금 기출문제 보면은 이 웬만한 어휘에 어휘풀이가 잘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고3이니까 이 정도 어휘는 알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전제를 깔고 시험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비문학 지문 읽다가 어휘가 막혀서 아 이게 뭐지 하고서 이렇게 머뭇거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배타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배타적 이게 뭐지? 뭐 배를 타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막히는 어휘들 같은 경우는 꼭 동그라미 치거나 같은 체크를 해가지고 따로 빼서 어휘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좀 이제 평소에 늘 보세요. 그래야만 어휘력이 올라가고 그래서 기본적인 어휘가 잘 되어 있어야 독해할 때도 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잘 독해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단어 하나를 모른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좀 더 독해를 좀 견고하게 하려면은 모르는 어휘 특히 이제 어휘풀이가 따로 안 돼 있고 그죠? 그냥 나오는 이제 어떤 어휘가 있는데 그 어휘가 어려운 어휘라면은 따로 빼가지고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비문학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 문학입니다. 문학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골치를 아파하는 골치 썩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기본적인 문학 개념은 당연히 뭐 EBS 수능 개념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학 개념어 있죠, 그죠? 기본적인 어떤 문학 개념, 뭐 공감각적 심상, 뭐 감각의 전이라든지, 그죠?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데,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문학 개념만 알면 다 풀린다? 그건 아니죠. 왜냐면 문학 개념을 묻는 거는 뭐 표현상의 특징 문제, 뭐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학 개념만을 다 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문학 개념을 일단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건 강의를 통해서 숙지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작품에 나온 내용만을 가지고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문학 공부할 때 그 문학 작품을 갖다 이제 미리 그냥 다 정리해 놓고, 뭐 직위법, 밑줄 긋고 직위법, 뭐 이 부분은 뭐 동그라미하고 뭐 대조되는 의미, 이런 식으로 마치 내신 공부하듯이 이제 문학 작품을 정리하는 그런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수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 풀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2번과 3번이 좀 이렇게 묶이는 거긴 한데, 작품에 나온 내용만을 가지고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주세요. 대부분 실수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실수하냐면, 문학을 볼 때 문학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그 시를 갖다가, 그 낯선 시를 감상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내가 배웠던 어떤 감상법을 가지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상법을 가지고 그 시가 완벽하게 감상이 됩니까? 처음 보는 시인데? 안 된다고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처음 보는 시를 갖다가 정확하게 자습서처럼 해석해내는 거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문제 선지. 문제 선지를 보면은 이 시가 이렇다, 이 시의 어떤 부분이 이렇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선지 내용, 그 선지 내용이 적절한지를 갖다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판단한다. 그러니까 그 작품을 감상해서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고서 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근거가 작품에 있는가. 그러니까 작품은 선택지 내용을 판단하기 위한 그냥 근거로서 그냥 활용하는 거죠. 전체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갑자기 그 급박한 시험장에서 이 시의 내용을 갖다 낯선 처음 보는 시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선택지에 집중해서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갖다가 판단할 때, 그냥 판단의 근거로서 그 작품을 활용하는 겁니다. 역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어서 적절한 선지보다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에 주목하자. 자, 제가 노란색으로 되게 표시를 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학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문학의 적절한 선지를 가만 보세요. 기출문제 선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확신이 안 서요.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 어떻습니까? 확실히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1%도, 0.1%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한 선지보다는, 그러니까 적절한 선지는, 문학에서의 적절한 선지는 그럴 수 있다. 약간 개연성의 측면이 있어요. 개연성의 측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먼저 쳐내는 것. 그렇다 보면은 적절한 선지가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문학에서 적절한 선지가 이게 왜 적절한지를 갖다가 끙끙대는 것보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먼저 거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한번 기출문제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먼저 쳐내는 거, 여기에 주목해서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문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문법 개념은 빈틈없이 정리해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문법은 이제 일단 개념을 모르면은 이 복이나 혹은 선지에 나와 있는 어떤 용어들을 판단할 수 없으니, 그래서 문법 개념은 뭐 강의를 통해서 빈틈없이 정리를 해야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지금 이제 화작문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다양한 용례를 또 이제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자 개념을 알아들었으면 이제 이 개념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가, 그 용례도 좀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 뻔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반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국어 교사이긴 한데 문법 수업을 만약에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연히 이제 제가 문법을 안 받고 이제 문학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문학만 하고 문법을 손을 안 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도 문법 개념이 희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진데 학생들은 더 심하겠죠. 그래서 문법은 반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개념을 숙지해야 됩니다.
사회탐구 같은 과목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탐 과목도 보면은 처음에 이제 딱 진도 다 끝내고 완성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잘 풀리는데 이걸 놔버리면은 또 쭉 금방 떨어집니다.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문법은 개념을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내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적용을 잘 하는 연습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우리 EBSI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2020 수능 대비 EBSI 활용 전략입니다. 일단 EBSI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강좌 찾기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고3 N수, 그다음에 이제 기본 개념, 뭐 기출 분석, 기본 개념, 문제풀이, 최종 마무리, 기초 입문, 하여튼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내가 어떤 단계에 해당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선택하시고 영역 선택하시고 수준 등급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위권이면 하위권 선택하면은 거기에 맞는 강좌들이 주르륵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강좌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면은 내 수준에 맞는 그런 강의를 잘 찾아서 들을 수가 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강의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이게 다 나의 문제풀이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 스스로 문제를 잡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능력을 키우는 그 자기 공부 시간에, 그죠? 내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나의 사고 과정의 흐름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봤어요. 제가 이제 EBSI 사이트를 갖다 띄워두면서 뭐 이렇게 해라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일단은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5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자, 물론 뒤에 6번까지 있어요. 6번까지. 자, 첫 번째는 이제 기초가 없다고 생각될 때 고3 기준입니다. 자, 기초가 없다고 생각되면은 일단 수능 개념 시리즈를 들으면 돼요. 수능 개념.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을 효율적으로 하고 싶을 때는 기출의 미래 시리즈가 있어요. 이것을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기출의 미래도 순서대로 듣는 게 아니고 내가 기출 문제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해당 강의 가서, 그죠? 해당 강의 가서 인덱스 보면 거기 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문제만 찾아서 이렇게 들으면 돼요. 기출의 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쭉 듣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연계 교재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싶을 때는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의 어떤 자습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되게 꼼꼼하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좀 공부를 해서 실력이 좀 올랐는데 좀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고 싶다, 혹은 낯선 문제에 도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4주 특강 고난도 신유형 강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수능과 유사한 실전 문제를 풀어보고 싶을 때는 이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라는 또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6번이 있는데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자,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길 때는 수강국이나 5월 학습 Q&A가 있어요. 잘 보시면, 자, 지금 여기에 이제 Q&A가 있죠. Q&A. 그리고 오른쪽에 수강 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후기는 뭐 그냥 다 바로 다이렉트로 선생님에게 궁금한 걸 질문하는 건데 그게 좀 민망하면 학습 Q&A, 여기 Q&A를 잘 활용하세요. 활용하면 그 Q&A 담당 선생님들이 질문을 바로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바로 해주시거든요. 각 과목별로. 국어만 해주는 게 아니고 과목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나만의 과외 시스템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스스로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질문하면 돼요. 학습 Q&A에다가 딱 질문하면은 답변을 다 해주세요. 네. 꼭 이 강좌에 대한 것이 아니어도 답변을 잘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도 잘 이것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습 Q&A를 잘 활용해 주시면 혹은 뭐 수강 후기를 또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거는 바로바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성적의 변화가 없는 친구들 이제 가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생겼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질문을 바로 안 해요. 왜? 뭐 질문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궁금한 게 있는데 뭐 나중에 해결하지 하고서 그냥 일단 미뤄둬요. 잠깐 접어둡니다. 근데 궁금한 게 생길 때 그거를 바로바로 해결 안 해버릇하는 그 습관 아주 안 좋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은 바로 그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빈 구멍이 없이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빈 구멍이 생긴 채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이게 진도를 다 끝내도 빈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틈이 없게 하려면은 하여튼 미진한 부분, 뭔가 좀 이게 의혹이 있는 부분은 말끔하게 해소하고 넘어가야 한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떤 습관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6번 사항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분도 졸지 않으시고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BS-I만으로 수능 국어 1등급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과목도 역시 EBS를 잘 활용하면 좋은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BS 모든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질문에 답변을 또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EBS를 잘 활용하면 하여튼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